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수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 2달 동안의 수업 방향이 처음 2주는 지금 프린트물처럼 두서 없이, 그러니까 나는 나름의 두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보실 때 자료가 두서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 이제 그 테마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별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수학, 교육, 심리학, 수리, 철학,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방법, 문제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일부 내용이 아니라 이제 상당 부분의 내용이 1, 2주 했던 내용들이 뒤에 가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수업이 내가 그 다른 것들은 원래 이제 문제 주고 답을 바로 안 달아 놓는데, 교과 경로는 문제하고 답을 이제 같이 달아놨어요. 이제 같이 달아놓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필기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다 이제 필기 대신에 하고 필요한 내용만 이제 이렇게 필기하시라고,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그 문제와 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하고 아래 있는 게 답이라기보다는 그 관련된 이론 또는 해설 뭐 이렇게 이제 해설이 좀 긴 해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이제 짧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1번 문제부터 이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 습득 및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은 오개념 또는 오류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오개념과 오류를 용어적으로는 이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 둘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쓸 때는 잘 분리하지 않고 씁니다만, 오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념이 잘못 잡혀진 것을 이제 오개념이라고 한다면,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이 잘못돼서 나타나겠죠. 그것을 이제 오류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개념 또는 오류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테마별 수업을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체계적이라는 말이, 이제 오류의 특징은 체계적이다.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 버그와 이제 뭐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수와 또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실수라는 것은 이제 단발성인 거죠.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오류는 이제 어떤 경우는 지속성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냐면 개념을 잘못 잡아서 이제 나타난 거다. 그래서 나름의 체계적이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체계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주 단순한 예로 이런 걸 한번 보죠.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오류일까요? 실수일까요? 라는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 문제만 놓고 우리가 이게 오류다, 실수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대면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썼니라는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저러한 풀이를 한 학생이 한두 명이면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그 오답을 이제 제시를 했다면 상담이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저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고 학생들에게 풀어보고, 그 결과들을 보고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개념상의 문제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왜 이렇게 썼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6-3은 3이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수 없으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7-2가 돼서 5가 됐고,
5-2가 돼서 3이 됐다면 이 학생은 지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나름의 어떤 그 5개념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자기 나름의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체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조금 되기는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심할 텐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 내가 그 언론 조사가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한 16%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에 한 16% 정도가 저것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가면 갈수록 수포자가 이제 늘어나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엄청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왜 체계적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왜 5분의 2니? 그랬더니 어저께 이승엽이 2타수 1안타고 오늘 3타수 1안타니까 이틀 동안 5타수 2안타입니다. 말 되죠? 나름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2분의 1은 6분의 3이야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분수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은 이제 체계적인 오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의 가장 큰 특징은 체계적이다. 아까 그 다음에 말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의 이제 특징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어디에 많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나타나냐면 내가 문제 풀다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설명을 듣고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고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또 틀리죠. 이제 우리가 자기도 이제 그런 것을 크게 이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오류라는 것을 고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류는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데 잠복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제일 무섭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다가 시험 때 쓱 이렇게 지면에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류의 특징 그러면 사람들마다 동일한 의사는 아니지만 대체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체계적이다, 지속적이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다, 잠복기가 있다. 이런 뜻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죠. 5개념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지금 안 하는 겁니다. 5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습득 및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은 5개념 또는 오류로 분류가 된다. 5개념과 오류 분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을 대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5개념과 오류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은 띠리리가 강한 학문이므로 학습 상황에서 5개념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5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A라는 5개념으로 인해서 B라는 개념에 또 5개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아래 게 문제가 있으면 위에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럼 그게 위에 게 문제가 되면 또 그 위에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말할 때는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과의 특성이라는 단어로 볼 때는 위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계통적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는 이제 계통성이 강한 학문으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5개념이 발생이 되면 그와 같은 상위 개념들이 전부 다 5개념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즉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의 특징입니다. 자, 수학과의 특성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하나만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우리가 문제 두 번째 줄 우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개념 오류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5개념 오류가 또 왜 장점이 될 수도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제 얘기될 수 있겠지만 이제 대체로 확률 통계 같은 거 얘기할 때 오류 5개념을 장점으로 이제 활용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 현상을 수량화 또는 이제 수학화라는 말로 씁니다만 우연 현상을 수량화, 수학화하는 데서 발생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말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테마 수업할 때 확률 통계할 때 그때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고 지금 이제 말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량화를 우연 현상을 수량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이제 확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확률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두 가지 나중에 플러스 추가 한 가지 이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전적 확률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빈도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도입한 게 공리적 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이게 오늘날 수학적 확률로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빈도적 또는 도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통계적 확률이라는 말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률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문제 해결에 오류도 없고 논리적 모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유일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것이 이제 콜모그루프의 공리적 확률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한 180, 120%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런 말 쓰죠.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때 120%라는 말은 확률에서는 없죠. 없는데 그 말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말은 진짜 이건 믿어도 돼. 이 말을 상대한테 의사소통에서 자기 말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생활 속에서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인데 이 둘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확률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면 학교에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 동전 던지기 이런 기회로부터 도입을 많이 하죠. 일명 이제 빈도적 관점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도적 관점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수학적 확률로 가는 게 아니라 도입 때 살짝 도입하고 바로 수학적 확률로 넘어간 다음에 알고리즘인 공리적 확률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개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라는 생활 속의 확률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확률 개념을 처음에 도입할 때 가지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확률 개념을 가지고 도입하면서 빈도적 관점으로 넘어가자. 그러면은 그것이 처음에 빈도적 관점, 수학적 확률, 공리적 확률로 넘어가는 그 속도감보다는 느릴지 모르지만 개념을 잡아주는데 오히려 이것이 장점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류 자체가 장점이라는 게 아니라 오개념이나 오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는데 장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내용을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해설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수학과의 특성은요. 그러면 수학과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지만 실용성, 추상성, 이상성, 형식성, 계통성, 직관과 논리, 일반화와 특수화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이제 수학과의 특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지는 조금 불친절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보통 기출 문제 같은 경우가 나오면 지금 내가 말로 했던 것들을 지면에 쭉 써줘요. 왜냐하면 이것 나중에 답이 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마다 번역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제 쭉 써주고 이 중에서 고르시오라는 형태. 객관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객관식처럼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 추상성과 이상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추상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보시면, 추상성이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대상으로부터 이질적인 것은 제거하고, 그럼 이질적인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동질적인 요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일명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추상성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리적 대상의 추상화, 경험적 추상화, 수학적 대상으로부터의 추상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적 추상화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카이 전공수학 책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뭐 그, 요즘 텔레비전은 그렇게 안 생겨서, 텔레비전이 육면체라고 생겼다고 치고, 텔레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벽돌이라든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질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질 무시하고 크기 무시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육면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 추상화다 또는 물리적 대상으로부터의 추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점과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일종의 경험적 추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지만 이제 오늘날의 수학은 추상성과 형식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자요. 그럼 이와 같은 수학적 대상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것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같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을로부터 우리가 무엇이란 것을 논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림으로부터 패곡선이라는 것을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학적 대상으로부터 추상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뭐가 되냐면 환론의 개념은 무엇으로부터 추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수로부터 추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정수는 덧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정수는 덧셈에 대한 얘기 힘드니까 생략, 정수는 곱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추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대수에서 정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추상화가 되는데 이와 같은 추상화는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추상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개의 대상으로부터 이제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추상성은 추상화에 대한 내용은 피아제가 인지 발달 과정에서 얻어지는 추상성에 대한 추상화에 대한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차이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물 3페이지에 이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먼저 읽어보면 추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수학적 사고 과정에서 사고 대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을 그 겉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이죠. 최적의 사고가 가능하도록 본질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형태로의 단순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걸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이상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단순화시킨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추상성과 이제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유사하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수학의 형식성은 수학 증명의 엄밀성과 수학 체계의
모순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치다. 이 형식성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 독일의 힐베르트에 의해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때 이게 힐베르트가 내가 지금 이제 수업하면서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건데, 이제 읽는 거죠, 발음이. 그래서 이제 힐베르트를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힐베르트가 맞는데, 요즘 이제 저 책들이 아메리칸 스타일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힐버트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힐버트와 내가 처음에 접했을 땐 한글로 돼 있어서 힐버트와 힐베르트가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비슷한데 그래. 나중에 원어를 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제 20세기 수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독일의 이제 칸토르죠. 칸토르인데 요즘 뭐 책 보면 칸토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르슈트라스 같은 경우를 와이어스트라스라든지, 이게 이제 바이에르슈트라스라든지 칸토르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식 발음을 쓰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콩글리시도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읽어야 맞습니다. 이제 그 로마식 표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은 이제 또 그렇게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면 원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성이란 증명의 엄밀성과 수학적 체계의 무모순성을 보증하는 것이 이제 형식성이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통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통성의 핵심어는 뭡니까? 논리적인 연결성을 위해서, 즉,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개통성이 지도,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통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순서와 관련돼 있어서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학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덧셈 문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자연수에 덧셈이 나오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 0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자연수에 덧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수에 덧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에 덧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수에 덧셈이 되고, 복소수에 덧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원래 벡터의 덧셈, 행렬의 덧셈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택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말한 벡터의 덧셈과 행렬의 덧셈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덧셈 문제들이 이제 할 때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개통성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 극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도함수, 그 다음에 정적분, 뭐 이제 조금 넘어가면 뭐 이상적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개통성이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수열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수열에 대한 설명이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해석학 책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과정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개통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순서적인 거, 지도 순서를 정할 때 논리적인 연결성을 위해서 이제 정하는 것이 개통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과 논리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직권과 논리에서 보시면 그 세 번째 줄 우측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페르마의 정리나 골드바의 추측 등과 같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말에서 여기서 이제 전제하는 말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쭉 내려온 내용 중에 하나가 직관을 수학으로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에서 수학을 직관으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방법에는 몇 가지 추론이 있다고 그러죠. 추론 방법엔 크게 두 가지로 논증적 추론과
개연적 추론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증적 추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언어적으로 제일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게 연역적 추론. 뭐 이런 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연적 추론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러한 것을 이제 보통 귀납 추론이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귀납 추론이라는 게, 개연적 추론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없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시민은 우리 그 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귀족 지배 계층이에요. 언어는 시민이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뭐를 본 거냐면 이렇게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 같이 고매한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논증적 추론, 그래서 주로 공리적 방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론부터 이제 유크리트가 다 일일이 만든 이론은 아니지만 집대성한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유크리트 기하 같은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 개연적 추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한 사람이, 도입하고자 한 사람이 도입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입한 사람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입한 사람은 누구라고 봐요? 폴리아 이후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냐?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제 하늘에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무정의 용어라는 말 중에 점, 선, 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의 뜻은 뭡니까? 이것도 다 추상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봄에 새싹이 막 날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꽃이 먼저 피는 것들도 있으니까 꽃이 피기 전이라든지 이때 보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을 일명 우리 나무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들어봤습니까? 나무 눈이라는 게 이제 우리처럼 눈이 아니고 이렇게 막 할 때 나무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와 같은 나무 눈으로부터 점을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나 이런 것으로부터 선에 대한 개념이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무정의 용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 원론으로 넘으면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논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CRM 여기서 이제 교과서라는 말로 나옵니다만 교과서라는 말로 나오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CRM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든지 공리적 방법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직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디어의 출현점은 직관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때 엄밀한 검증이라는 것은 이제 연역적 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론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리 그리고 여기서는 교과서의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과 논리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세 번째 줄 우측에서 나오는 게 페르마의 정리나 그랬죠. 페르마의 정리는 뭡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죠? x제곱 플러스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 밀대 z는 이제 빗변의 길이입니다만 이런 형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페르마는 n이 3 이상이면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은 z의 n승이 되는 그러한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페르마에 대한 마지막 정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증명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 골드바흐의 추측은 뭐냐면
골드바의 추측은 이런 거예요. 골드바의 추측은 4 이상인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4는 2 더하기 2, 그 다음에 6은 3 더하기 3, 그 다음에 8은 3 더하기 5, 뭐 10은 3 더하기 7, 그 다음에 뭐 100은 47 더하기 53, 이와 같은 것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골드바의 추측인데, 이건 증명도 안 됐고 이게 틀렸다라는 결과 예제에도 카운터 이그젬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례가 하나라도 출현되면 그 이론은 그 순간 뭐가 돼요? 추측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추측이라는 단어를 쓴 건 어떤 결론을 못 내린 거죠. 이제 골드바의 추측이라는 게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쌍둥이 소수의 추측. 그러니까 쌍둥이 소수의 추측이라는 말은, 쌍둥이 소수라는 건 어떤 겁니까? P와 P 플러스 2가 소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3과 5, 5와 7, 29와 31,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P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것도 소수가 되면 이러한 소수를 우리는 쌍둥이 소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소수에 대한 추측이라는 얘기는 쌍둥이 소수가 무수히 많은지 유한개밖에 없는지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쌍둥이 소수의 추측이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르트랑의 추측이라는 것도 있는데, 베르트랑의 추측이라는 것은 모든 소수는 이제 모든 자연수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n과 2n 사이에는 반드시 소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2와 4 사이에는 3이 있고, 3과 6 사이에 5가 있고, 뭐 4와 8 사이에 7이 있고, 아니 4와 8 맞죠? 그 다음에 뭐 5와 10 사이에 7이라는 소수가 있고, 뭐 100과 200 사이에는 뭐 100일 뭐 엄청난 소수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n과 2n 사이에는 반드시 소수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베르트랑의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 이제 사람 손으로 뭐 또는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반례가 출현된 바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못 내린 거죠. 못 내린 건데, 수학에서는 추측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로만 남고 있는 겁니까? 직관으로는 남아있지만 이것이 논리로서는 설명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과서에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과에서는 그래서 직관과 논리는 뗄래야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직관으로부터 얻어지지만 그것을 논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직관과 논리의 뜻입니다. 자, 일반화와 특수화라는 것을 보면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데, 일반화와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이런 식이죠. 점으로부터 집합으로 확장.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어떤 대상으로의 확장을 일반화라고 한다면,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점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반대라는 뜻으로도 쓰여지지만, 우리가 특수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집합에서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내가 이 집합에서 문제를 다루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뭐 증명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얘를 스페셜한 모델 하나를 딱 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합에서 특정한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아이디어 삼아 원래의 문제를 푸는데 이용될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로서 보통 특수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수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4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일반화된 명제를 검증하거나, 이 말이 나와 있죠. 4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이 말의 뜻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걸로 쓰지만 과연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문제예요. 자, 팩토리얼의 뜻이 뭡니까?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부터 n까지의 곱이죠. 그런데 n과 k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0팩토리얼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0팩토리얼은 정의를 내려줄 수, 1부터 0까지 있고, 정의가 안 되죠. 그런데 정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따져봤더니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더라. 한 가지가 있고, n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더라는 거죠. k가 0이라도 한 가지고 1이고, k가 n이라도 1이죠. 그러면 이제 여하튼 간에 그럼 얘와 얘는, 그럼 얘가 n으로 바뀌면 얘와 얘가 나누어지면 1이 되도록 하려면 얘가 몇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0팩토리얼이. 그래서 0팩토리얼 1이라고 따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종의 특수화예요. 이제 아까 말한 일반화된 명제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논의할 때 자연수적 사고로 A의 5승 그러면 A를 5번 곱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A의 0승의 뜻은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A의 0승이라는 것은 설명해 줄 수가 없죠. A의 0승은 설명해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자연수에서 5 더하기 0은 1인 거고 곱셈에서는 A의 5승 곱하기 1은 A의 5승 이런 뜻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A의 0승을 몇으로 1로 정의를 해주면 지수 법칙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A의 0승을 도입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무엇에 해당된다? 특수화에 해당이 됩니까? 이건 일반적인 정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화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힌트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명제를 얻거나 검증에 필요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이제 제시되지 않았지만 객관식에서는 지금 내가 말했던 문제들이 이제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상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때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굽니까? 탈레스 할아버지 문제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탈레스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알죠? 나는 탈레스가 수학 얘기한지는 몰랐어요. 난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탈레스 그러면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 모든 그것을 물로서 이렇게 이제 모든 근원은 이제 수다, 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수가 아니라 물로 표현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탈레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수학계에서 오늘날과 같은 논리와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점에 있는 사람이 탈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탈레스가 이집트를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그게 내가 왜 했냐면 지팡이 들고 다니다가 이집트에 가면 대표적인 유물이 뭡니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를 보면서 탈레스가 얼마나 높고 이제 감탄을 했는데 옆에 있던 이제 꼬마애가 저거를 어떻게 높였을까? 저거 높이는 얼마나 될까? 그랬을 때 탈레스가 한 행동이 뭐예요? 유명하잖아요. 지팡이 하나 딱 꽂아 놓고 그림자를 이용해서 삼각비의 원리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적인 방법이 뭘까? 이상성이 뭘까?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꽂고 그런 사고 활동을 한 것을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이상성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탈레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집트를 여행하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경험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그래서 탈레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탈레스 이전을 우리가 뭐 하냐면 직관적 사고가 강조하던 시대라고 한다면 탈레스 이후를 논리적 사고가 이제 지배하는 시기로 이렇게 이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학문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이유는 자리 잡은 것은 탈레스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역사 발생적 원리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2번. 내가 1번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다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뭐 다 할 마음으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자료가 2번 나갈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나가긴 할 텐데,
그래서 첫 시간에 막 너무 문제 푸는 스타일로 가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2번. 2번 얘기는 이제 브루소우의 얘기인데, 이제 이건 신론 2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번 얘기는 신론 2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 신론 2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기입형 문제로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이건 무조건 기입형이다. 그래서 이제 딱 떠오른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수학적 계약들이 수업에서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수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에 미칠 수도 있다. 브루소, 이게 내가 이제 브루소라고 썼지만 뭐 이거를 브루소우라고도 읽고요. 브루소우는 수업 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요 말만 놓고 보면 교사는 교수학적 계약하에 의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소우라는 거죠. (2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브루소우는 이제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교수학적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해설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1번.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는 학생들과 암묵적으로 교수학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지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교사들이 제공한 학습 조건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선수 학습 내용과 새로 제시된 조건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수학적 계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된다. 이건 이제 주로 누구 입장에서 쓴 겁니까? 교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거해서 보면 수업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요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사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건 교수학적 계약에 뭐가 된다야? 위배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교수학적 계약에. 근데 교수학적 계약에 위배가 되는데 교수학적 계약에 위배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를 봤더니 이제 DNS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뭐 이거를 뭐 DNS, 다이너스, 뭐 딘지, 그런데 뭐 이건 신론투에서는 딘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는 딘지라고 읽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딘지 하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게임을 통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것은 이제 6단계로 놓잖아요. 자유놀이, 그 다음에 이렇게 6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규칙이 아니라 여기서 게임의 단계가 이렇게 이제 거치는데, 브루소우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그러면은 여기에 놀이에 대한 무엇이 있을 거예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 안에 개념이 다 들어가 버려 있더라야. 그러니까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놀다 보면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교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교수학적 계약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브루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교사가 불성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을 하나를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아이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이것을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게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놀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무엇을 얻는 건 아니다. 어떤 개념을 학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브루소이의 입장에선 부적절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따서 교사가 교수학적 계약하에서 수업에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딘지 효과라는 말로 대신한 겁니다.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그걸 기초로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브루소는 수업 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교수학적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딘즈 효과라는 말로 효과라고 하였다. 딘즈의 효과는 교사가 자신이 해야 되는 교수학적 의무를 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사가 교수학적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을 브루소는 뭐라고 본 거냐면 딘즈의 효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방금 한 말들이 요 해설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내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유치해서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데 이런 게 유치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이제 망신다리 뻗쳤는데, 자, 하여튼간 최근 시험에서는 이런 게 왜 순서가 지금 유치하게 나오느냐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이게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둘이 되게 비슷해요. 게임 단계와 공통성 탐구 단계, 표현과 기호화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이제 한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언어는 수학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공통성 탐구 단계가 들어가면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이 말하는 수학적 구조가 아니에요. 이 수학적 구조는 진짜 최고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조는 개념을 뜻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DNS가 말하는 구조 그러면 개념이다. 또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됩니다. DNS의 구조는. 자, 그래서 그 수학적 구조,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이제 뭐 얘는 목적 의식이 없습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얘는 그냥 어떤 구조를 파악한 게 아니라 그냥 계략적인 형태를 얻어진 건데, 이때 수학적 개념까지 동원하면 우리는 이제 공통성 탐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표현이 되면 둘 다 표현은 표현이 맞아요. 표현도 표현이고 기호화도 표현이 되는데, 4단계에서 나온 표현의 뜻은 뭐냐면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5단계 기호화 단계를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이제 자기만의 표현이, 뭐 나는 시계를 가르치면서 저 텔레비전이 있잖아, 10시를 가르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상대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호화 단계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학적 무엇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호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둘 다 표현은 표현이 맞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표현이고,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학적 표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3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했듯이 DNS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론이 게임을 통한 놀이를 통한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DNS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DNS는 DNS의 개념학습 원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그게 네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하죠. 네 가지 원리를 하는데 활동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역동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활동적 원리 또는 역동적 원리 그리고 우리 문제지에 나온 것처럼 구성의 원리 그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그냥 다양성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다양성 원리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활동적 원리 또는 역동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얻는다라는 뜻이고 구성의 원리란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구성의 원리는 게임을 구조화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 구조라는 말의 의미를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조라는 말을 개념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게 수학적 구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의 원리는 게임을 구조화할 때 구성이 항상 분석에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원리다. 그래서 분석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구성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이 육면체가 있으면 활동적 원리는 학생들이 나무나 이제 뭐 요즘은 이런 말하면 안 어울리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다방이란 걸 요즘은 이제 그러면 카페인데 카페 가면 이런 게 없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다방에 가면은 다방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가 안 나오고 엽차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압니까? 엽차라는 것은 뭐냐 이제 말 그대로 한다면 낙엽 말린 것을 끓인 거예요. 이제 보리차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일반적인 낙엽은 아니겠죠. 나도 그게 원료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엽차라는 것을 이제 해서 나와요. 그게 이제 엽차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성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냥이 있으면 사람 약속 시간 딱 되면 뭐가 되냐면 성냥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해요. 그래서 성냥 쌓기도 하고 이제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 제일 많이 사용된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것도 나중에 다른 말 나올까봐 이건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이거 어떤 뭐 성에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돼지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돼지가 몇 마리 있어? 그럼 한 마리 있어? 그럼 이거를 그 두 개를 움직여서 돼지 12마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저런 거 갖고 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성냥 가지고 이렇게 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성냥개비 하나를 이용을 해서 밭전자가 2개가 되도록 해봐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런 거 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넌센스를 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성냥 하나를 눈을 이렇게 하면은 눈이 흐릿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해서 2개로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게 아재 개그가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해놔요. 이게 왜냐면 돼지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뱃속에 12마리의 새끼가 있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놀았던 이제 그 얘기들, 이제 다시. 그러면은 내가 지금 DNS의 육면체 얘기에 대해서 엉뚱한 데로 갔죠. 다시 이제 육면체로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하냐면
성냥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하니까 사람 기다릴 때, 요즘은 기다릴 때 뭐 합니까? 휴대폰 가지고 놀죠. 예전에는 이제 저런 거 나무 쌓기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저런 가지고 나무 쌓기가 되면 물론 위와 아래는 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육면체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주로 활동적 원리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원리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항상 구성이 무엇을 선행한다 그랬죠? 분석을 선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성의 원리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 단계 하는 거고, 그 다음 분석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 단계 한다야. 그러니까 그 형식 조작 단계에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선행해야 된다야? 구성이 분석을 선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육면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석하게 되면 면은 6개 있어요. 뭐 모서리는 12개 있어요. 꼭지점은 8개 있어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겉넓이는 어떻게 돼?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뭐예요? 분석적 사고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구성의 원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 겨냥도라든지 전개도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접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펼쳐져 있던 것을 접으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 의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면과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뭐다? 구성의 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DNS가 주장하는 것은 분석에 선행하는 건 뭐다? 구성이다. 그래서 구성의 원리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와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인데 이 공통점은 당연히 뭡니까? 다양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양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학적 다양성에는 이거는 이제 그 뭐 보통 책에서는 변수라는 말로 이제 많이 씁니다만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수학적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의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이것을 비본질을 일명 우리 책들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수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또는 뭐 변인 뭐 이런 말로 많이 쓰죠. 그러면 본질은 두고 무엇을 다양화시키자예요? 비본질적인 요소를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지금 이제 이 기수법 지도를 안 합니다만 기수법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의 본질은 법이 본질이에요. 이게 법이 본질인데 이때 우리가 기수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를 말하냐면 자리값의 원리, 아니 맨 처음에 기본 숫자에 대한 개념, 자리값의 원리, 그 다음에 자연수의 상이한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우리가 10진법 그럼 기본 숫자는 몇입니까? 0부터 9가 될 거고요. 5진법 하면 0부터 4, 2진법 하면 0, 1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수론으로 나누면 모듈러에 대한 나머지들을 이제 Z, M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값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10진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때 이 2의 뜻은 그냥 2가 되는 거고 요 2는 200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연수가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제 자리값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은 10진법으로 11을 5진법으로 쓰면 뭐가 됩니까? 이 1이 되는 거고요. 21 그러면 안 돼요. 그냥 2, 1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진법으로 쓰면 8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 11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ISBN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ISBN은 11진법을 쓰는 거예요. 11진법을 쓰니까 거기에서는 X라는 문자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ISBN 나오면은 그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ISBN 이제 인터넷 저널 스탠다드 북스 넘버라는 뜻인데 거기는 11진법을 써요. 11진법을 쓰니까 그러면 10은 1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뭡니까? 그러면 12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10은 10? 11진법에서 10을
또 바꾸면 11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알파벳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X라는 문제, 이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11진법에서.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상이하냐라는 말로 표현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법이 본질인 거예요. 원리는. 그 대신 이 원리를 이용하는데 10진법만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원리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를 다양화시켜야 되니까? 기술을 다양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진법도 해보고 5진법도 해보고 2진법도 해보고 이와 같은 기준수를 52와 같이 다양화시켜줘야 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선 변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된다든지,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서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정삼각형이요라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변과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변과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게 본질이에요. 그럼 비본질은 뭐가 되겠어요? 세 변의 길이가 뭔지는 말한 적이 없죠. 세 변의 길이가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1이 됐건 2가 됐건 이건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이는 무엇이 되냐면 길이가 되겠죠. 각의 크기는 다 60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데 이 표현 방법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법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의 위치라는 말이 있고, 비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표준이고 이건 비표준이라는 그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 삼각형 그려봐 그러면은 삼각형 그려봐 그랬더니 네 하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드물죠. 우리 통상적으로 삼각형 그리면 보통 예각삼각형을 그리고 또 밑변을 꼭 X축과 평행하도록 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표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다? 비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되면 이런 그림만 그린 사람은 이렇게 그리면 당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을 비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을 다양화시켜 주는 거죠. 이런 걸 다양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는 사람마다 지각하는 방법이 다 뭐다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지각적으로는 다르지만 동치인 구조를 다양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동치인 것을 이제 중요합니다. 이 지각은 지각적으로는 뭐야? 다르지만. 그러면 이런 형태가 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모델이라는 것이 물리적 모델, 기하적 모델, 대수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건 모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고, 또 이제 뭐도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제 뭐 우리 교사 명시험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사면체를 설명하는데 누군가가 천으로 사면체를 설명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 그게 뭡니까? 빨대 모양을 가지고 사면체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무 모양을 가지고 나무라는 재질을 가지고 사면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면체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재질이 다르죠. 방금 말한 게 내가 천, 빨대, 나무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색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모델이에요. 다 물리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것도 지각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재질이 다른 것도 다양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권하는 건 물리적인 것도 다뤄보고 기하적인 것도 다뤄주고 대수적인 것도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런 것들이 이제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6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이제 구성과 분석할 때 구성은 내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 단계라고 얘기했고, 분석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 단계에 이제 어울리는 내용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